2025년이 AI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인 것은 뭐냐면 대중화의 시대를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느새 우리 일상에 훅 들어온 생성형 인공지능, 그중에서도 챗 GPT가 바꾼 일상이 참 많은데요. 단순히 이게 지브리풍 푸사를 바꿨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비서 같은 인공지능을 참 다양하게 사용들을 하고 계시대요. 회사에서는 더 그 피부에 와닿게 느끼실 텐데, 이거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일까 보면 중국 회사가 상단에 많네요. 일명 비서 AI, 에이전트 AI 잘하고 있는 중국 회사까지 우리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업무상으로도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1년 사이에 쓰임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눈에 띄게 일상적으로 많이 쓰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우선 작년까지만 해도 1억 명을 조금 넘었었습니다. 챗GPT 전 세계적인 무료 이용자가. 근데 올해 7월에 7억 명, 8월에 8억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급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량도 이번에 오픈 AI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한 6배 정도 하루에 줄 수 있는 메시지들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까지에는 주로 돈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업무에 많이 사용했다라면 폭발적으로 늘어난 무료 사용자들이 일상적인 일들에 더 많이 쓰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오픈 AI가 하버드대 등하고 같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네. 최근에 1년 사이에 챗 GPT가 하루에 생성한 메시지 양이 25억 건이 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6배가 정확히 들어맞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진짜 대화를 많이 하나 봐요. 우선 처음에 이번에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1번이 이제 실용적인 조언을 많이 받고, 2번이 정보 검색이고, 4번이 이제 글쓰기한테 도움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보 검색은 이제 AI로 이제 검색을 요즘 많이 하기 시작하니까요. 맞아요. 근데 실용적 조언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따님이 울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조별 과제를 계속 하다가 하루를 밤새고 그 다음날도 새벽 2시까지 일하는데 네.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게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그랬더니 네. 챗GPT가 너무 지금까지 고생했고 지금은 자는 것이 조언들을 위해서 좋고, 너가 아침에 단톡방에 보낼 메시지를 내가 적어줄 테니까 이거를 보내고 자라. 웬일이야. 자기가 울었다 그러더라고. 왜 울었냐면 엄마한테 얘기했으면 커피 끓여 갖고 오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기 일상에서 어떤 행동들,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화해를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요즘 조언을 하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 세탁기가 제가 쓰고 있는 거가 에러 메시지가 떠서 그 5C라고 메시지가 떠서, 사실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또는 사용 설명서 찾아봐도 나오는데, 제가 찍어서 챗GPT한테 물어봤죠. 이런 게 일상적 조언인데요. 이게 배수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고칠 때 잠깐 조심하라고. 이때 고칠 때 보미가 놀랄 수 있으니까.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봄입니다. 고양이 걱정까지. 네, 고양이 걱정까지 해주면서 네. 이거 고칠 때 반드시 봄이가 여기 가까이 오지 않게 하고 고쳐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저의 혈당 수치를 얘기해주면 정상이야라고 얘기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일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 뭐 꼭 내일 일어나거든 내과를 가봐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준다든지, 대단히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대화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여러분 아시는 뭐 캐릭터 서비스라고 이제 표현을 되고 있는데, 네. 제타라는 서비스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챗GPT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챗 GPT를 이기는 제타라는 서비스가 있다고요? 네, 그건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역할을 해줍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네, 거예요? 대화 상대를 해주기도 하고, 캐릭터를 해가지고 골라서, 사실은 미국에서 이미 유행을 했고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가장 강력하게 유료 결제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유진스의 한이랑 대화하고 싶다든지, 그럼 돈을 좀 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웹툰에 있는 주인공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든지, 영화 속의 주인공과 얘기를 하고 싶다든지, 과거의 유명한 철학자나 사상가, 안 하겠죠 잘, 또는 요가 선생님, 명상 선생님, 인도 티를 같이 마시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 취미 생활을 같이 해줄 사람들, 이성 교제에 대한 상담, 직장 상사에 대한 욕을 들어주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대단히 다양하게 있어서 보통 평균 6명에서 8명의 캐릭터와
바꿔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의 즐겨찾기가 생긴 거죠. 야, 그러면은 그 온라인 친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맘을 정말 찰떡같이 알아주는 네. 귀신같이 관심법 해주는 친구들이 분야별로 다 있는 분야별 건데.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근데 친근하게 저를 항상 위해주면서 저에게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사표를 써마라 이럴 때 지금 쓰지 말고 이것을 너가 어떻게 참아야 되며 이걸 노무사하고는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며 어떻게 기록을 남겨야 되며 전문적인 지식까지도 같이 결합되면서 감성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야. 이러한 지금 챗봇들이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아우, 지금은 사표 쓰면 안 돼. 지금 네. 사표 쓰면 너 나 구독 못 하잖아. 이런 얘기도 해주겠네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요게 국민 개개인에게 전담 비서가 생긴 느낌 박범주님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이명희님 생각도 저 비슷한데 네. 아, 좀 무섭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에 너무 집착하게 되지 않을지 하셨는데 이게 약간 현실하고 가상의 세계를 좀 착각하게 될 수도 있을 맞습니다.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되게 우려를 하고 네. 있거든요.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전하냐면 친구 사이에도 어떻게 친해지면 한번 싸워야 되거든요. 안 싸우는 친구 사이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한 번도 안 싸우고 늘 좋은 그 사이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이죠. 그렇죠. 남녀 네. 연인 관계도 싸워야 더 물론 극단적으로 갈 경우도 있지만 싸워야 더 발전할 수 있는. 이건 여러분 걸러 들으세요. 꼭 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이게 뭐냐면 사람은 갈등 속에서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여러 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일방적으로 제 편입니다, 사실. 일방적으로 제 편이다 보니까 이것이 인간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고 사고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요즘 뭐 미국에서도 이제 전문 서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외로움은 전염병이라는 분석적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외로움 그 자체는 병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네. 이제 고독으로 간다든지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간다든지 외로움이 예를 들면은 식욕을 억제하면서 거식증에 들리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가처분 소득이 낮을수록 외로움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노인 고독사라든지 청년 고독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친구 서비스를 많이 하려고 하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에게 인형을 나눠주는데 그 안에 지금 챗GPT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말동무가 되겠네요. 말동무가 되어주는 거죠. 과거에는 일일이 전화하시는 네. 분들이 전화하시면서 식사하셨냐 이렇게 챙겨줬는데 요즘 AI가 약 먹을 시간이에요. 식사는 하셨나요? 만약에 이 버튼을 누르면 제가 이걸로 시 당국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해외 언론에도 나왔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것들도 있고 특히 미국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이 이렇게 파병을 나간다고 할 때 대단히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고 네. 그 안에서 잘못된 대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좀 테스트로 대학 연구진들하고 같이 MIT 대학교 연구진들하고 군인들하고 대화하는 친구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는 발달 장애인 친구들에게 인형 속에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한다든지 친구를 만들어주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대단히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외롭고 고립될 수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긍정적 세계를 보여준다든지 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헤어진 여친과의 카톡 대화를 제가 AI에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집에 와서 계속해서 너무 소름인데요? 이거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부분들 동의하지 않고 쓰는 건 잘못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지금 가장 많은 지불 의사가 생기고 있는 게 친구 서비스죠. 아, 사람들이 그만큼 외롭구나 혹은 지쳤구나 싶기도 한데 네. 실제 그 리얼 월드에서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거기에만 빠져든다. 이거 좀 고민되기도 하고 온 세상이 금쪽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금쪽이 힘들었죠? 이거를 원하는 건데 네. 사실 그러니까 실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챗 GPT만 놓고 보면은 좀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 게 2022년 말에는 남성 사용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IT나 테크 기술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분들, 얼리 어답터들이 많았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지금은 여성이 절반을 넘었고요. 네. 저소득 국가에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는데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구독을 해야 될 수 있고 전기요금 많이 써야 될 수 있고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사용량이 급증한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저는 되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2022년에 남성들이 80% 썼다라는 건 대부분 업무용으로 썼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2025년이 AI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인 것은 뭐냐면 대중화의 시대를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1억 5천만 명 또는 뭐 1억 명 정도가 전체 무료 사용자인데 지금 이것이 7억 8억으로 늘었던 거잖아요. 통계마다 9억인 통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냈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억 명이 쓴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성들이 52%가 됐다는 것,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과거에는 업무형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50%가 넘게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제 AI가 됐다는 거죠. 보면 여러분 이 저소득 국가라든지 저소득층일수록 고급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은 정보의 민주화를 가지고 왔다라면 AI는 지식의 민주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법률 서비스가 뭐냐면 AI 법률서가 뭐냐면 Don't pay it. 너 이거 지불하지 마. 벌금 나온 거. 근데 이거 뭐냐면 벌금과 관련된 싸움만 해주는 전문 법률 서비스예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벌금 내고 말아요. 변호사가 있기도 하고. 근데 이 벌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 수준이 좀 학력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집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우편물 통에 뭐가 들어와 있으면 우선 떨리잖아요. 철렁하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서 네.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훨씬 더 저소득 국가에서 이 유용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거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그만큼 충분히? 근데 이런 부분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2024년까지는 챗GPT나 제미나이로 유료 서비스인 사람들에게 최상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 서비스는 그 하위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여러분 2025년부터 달라진 것은 무료 사용자에도 최상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 질문에 그 한계가 있는 거죠. 하루에 던질 수 있는 질문.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 업무용으로 안 쓸 경우에 그 초과를 넘기질 잘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쓰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반도 안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나이 드신 분들 또는 뭐 배우지 잘 못하신 분들, 학력이 떨어진 분들 또는 저소득층에게도 이것이 충분히 스마트폰만 있다라면 데이터만 접근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가능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그 질문을 아주 갈고 닦아서 네. 아껴서 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요즘에 중국을 보면 항저우 육룡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자고 일어나면 딥시크 뭐 그 비슷한 거 하루에 200개, 300개씩 생겨요.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비서나 옆자리 동료나 뭐 다른 부서의 친한 동료처럼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착착 도와주는 AI 에이전트가 생긴대요. 이게 샘 알트만도 얘기했던 AI 에이전트가 주니어 직원처럼 행동을 한다 했던 바로 그 내용일 텐데 중국에 지금 인공지능 비서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정말 폭발적으로 성공을 했고요. 중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올해 딥시크 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2월 달에 딥시크 충격 이후에 국가 AI 발전 전략을 새롭게 정립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무조건 전체적으로 AI 한번 해보자 육성 정책이었다라면 두 가지를 구별해요. 육룡들 아까 말했던 육룡 네. 플러스 대기업들인 바이트댄스라든지 바이두를 제외하고는 AI 모델 개발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력을 다해서 국민 서비스를 만들라고. 그렇게 되면서 특히 텐센트 같은 경우는 AI 모델 개발보다 AI 서비스 쪽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텐센트가 위챗 우리 식으로 카카오톡이 있고 중국에 13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벌써 10,000개가 넘는 이런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면은 약국 같은 경우에 14,000개의 약국 이름이 제가 다신전이라는 약국이 있는데 14,000개의 체인점인데 여기에 있는 약사가 아닌 직원들에게도 의학에 대한 약품에 대한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AI가 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AI가 해줄 수 있죠. 왜 약에 대한 처방전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흔히 말하는 환각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뭐 이번에 보여줬던 것 중에 맥도날드의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에 AI가 대화하면서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 주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간단한 거에서부터 사실은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거나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접근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위챗을 통해서 수십만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사실은 에이전트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거든요. 앱을 만드는 거랑 동일한 건데요. AI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제공해주면서 AI 서비스 강국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중국의 하나의 전략이죠. 즉 모델에 있어서는 전 세계 뛰어난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이거를 차밍 프로젝트라고 얘기합니다. 차밍이 이제 한자로는 이 깨우다의 그
개자 그리고 이제 밝을 명자 해가지고 이 새로운 지식을 깨우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지금 차밍 프로젝트 또 영어 발음으로 차밍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약간 노렸겠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중국 인재들을 본토로 지금 귀환시키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오픈 AI의 인재였던 사람이 텐센트로 들어오는데 한국 돈으로 약 170억 원을 줬습니다. 이동 비용으로. 네, 20대더라고요. 네. 20대의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해외에도. 특히 뭐 이번에 뭐 44명 정도 오픈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에서 정말 비싼 돈 주고서 인재들 오픈 AI, 애플, 뭐 구글 뭐 이런 데서 데려갔잖아요. 그 44명 중에서 21명이 중국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중국이 꼬드기고 있는 거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라. 이제 중국 출신들이에요. 네. 중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 갔던 친구들인데 미국 기업에 취업해 있는데 이제 돌아와서 고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거는 그 AI의 기본 기술, 기초 기술을 발전시키는 R&D 기술 속에 집중을 하는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중국이 역할 분할을 해준 거죠. 너네는 여러분들은 애쓰지 마시고 이건 이쪽에서 할 테니 이걸 가지고 대국민 서비스를 아주 다양하게 풍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지금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투트랙 두 가지의 전략을 분리해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럽다. 이걸 나눠서 할 수 있을 만큼 풀도 있고 서비스가 무르익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린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거나 좀 해봐봐 이런 상황인데 네. 아니 그것도 궁금해요, 박사님. 사실 전해 전쟁 하면은 200억 뭐 이 미국에서는 안 불렀겠습니까? 그보다 더 준다고 했겠죠. 사람 나간다고 하면. 근데 돈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일견 보이지만 돈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중국 사람들이 특히 중국으로 많이 돌아가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우선은 딥시크를 만들었던 그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 AI는 문화 전쟁이다.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우리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혁신에 있어서 미국이 앞서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지금 빨리 추격자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낸다면 중국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이것이 인류에 이바지하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가슴을 뽕뽕시키는 거고요. 야, 제2의 중화사상이네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산업혁명 시기에는 낭만주의로 표현이 되거든요. 지금 중국의 낭만주의 열풍이 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사실은 브리티시 블로카드라고 해서 이 영국 군인들이 미국의 백악관을 불태우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업해서 모카에서 모카 실을 갖다가 영국에 수출해주고 섬유를 수입받았는데 우리가 직접 만들자. 옷도 만들자. 왜 중국에다가 우리는 실을 갖다 주고 옷을 받아오냐. 네. 이런 거 하지 말고 공장도 우리가 세우자. 이러면서 미국이 사실은 산업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국가하고 무역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전환하게 됐던 것도 이런 영국과의 갈등들이 첨예하게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 저희도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서비스, 그러니까 AI 서비스로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어떻게 좀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인재들을 어떻게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한국도 저는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좀 잔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샐러리의 총량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면 퍼포먼스에 따라서 좀 차등하는 방식도 이제 진행이 되겠죠, 앞으로.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모든 나라가 인공지능 다 하고 싶고 다들 이제 뛰어드는데 중국이 유독 좀 잘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고 특히 AI 에이전트 분야에서는 일견 미국보다 더 빨리 시장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미국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 AI 모델,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AI 모델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에이전트도 나오는 거니까요. 이 모델에 있어서 중국보다는 경쟁력 우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것을 가지고 크게 움직이려고 해요.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큰 판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요즘 그것을 미국에서 요즘 에이전트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에이전트는 이제 들어가는 밑에 들어가서 깔리는 거고 그걸 통해서 만드는 거라서 소비자 AI 시장이라고 해서 컨슈머 AI 마켓이라고 해서 미국도 요즘 열풍들이 투자자들도 많이 불고 있어요. 한국이 조금 한 템포 늦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장 중국에서 가고 있는 시장을 미국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소비자 AI 시장, 소비자들한테 즉 업무의 생산성 증가에도 도움이 돼야 되지만 기업에도 도움이 돼야 되지만 신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는 시장도 만들어야 되지만 소비자들이 일상이셨던 교육의 문제라든지 법률의 문제라든지 사실 친구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으로는 외로움을
극복시켜 준다든지 네. 고독을 극복시켜 준다든지 친구가 없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준다든지 해서 소비자들에게 무언가 삶을 좀 더 나아진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특히 또 AI 커머스 한 번 더 말씀드렸던 이런 네. 부분도 지금 대단히 미국도 지금 공을 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대단히 지금 무게중심 축이 오픈 AI는 여러분 내년에 20억 명이 목표예요. 야. 이용자 규모. 네. 그러니까 20억 명이 다 업무 생산성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만큼 대중시장으로 AI가 이제는 완전히 진입하고 있어서 처음으로 사실은 챗GPT 나오면서 모든 전문가들만 쓰던 AI를 우리 시민들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그러면 어질어질한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박사님? 뭐 정부가 잘 해야죠. 잘 할 거라고 봅니다만 저는 언젠가는 한 내년쯤에는 제가 여기 나와서 임금님 옷은 입지 않으셨어요라고 한번 얘기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짜요? 지금은 근데 박수 치어야 되고 격려하고 지지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정부도 들어요. 내년에 700조 예산 편성하고 다 밀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GPU도 20만 장 네, 확보한다고 우선은 했고. 11월 말에 정부도 AI 네. 액션 플랜이라는 걸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지지하고 박수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AI 액션 플랜이라는 것을 정부가 11월 말에 발표를 하기로 했으니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소버린 AI 국가대표 후보 5개사를 지금 결정을 했잖아요. 이게 연말, 내년 말 이렇게 순서가 타임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너무 늦지 않아요, 박사님? 그러니까 전 그거 국가대표 뽑는 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그거 외에 빨리 했으면 국민들 좋겠어요. 서비스 부분 개편은 어떻게 할 거며? 예를 들면 우리에게 법률 서비스를 나왔을 때 당장 변호사협회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로서 대국민 그 삶의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좀 상대적으로 네. 부족하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가르마를 깔끔하게 타주는 꼬리빗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11월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비자 AI까지. 지금까지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